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4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2명과 반대한 후보 2명이 맞붙는 구도가 된 만큼 앞으로의 경선에 대한 관심이 커질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들 모두 호남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통과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가나다 손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4강에 들게 됐는데 예상하셨던 결과일까요? 3명은 예상했고요. 예. 1명은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 결과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평론한다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마지막 1명을 맞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 조항을 적용한 여론을 반영한다면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앞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를 4위권, 그러니까 마지막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된 것은 이번 경선에서 가장 큰 이변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이미 4위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득표력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덧붙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역시 예상하셨는지요? 저도 틀렸습니다.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계엄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감싸는 듯한 행동과 언행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죠. 그리고 그것에 일종의 빌드업으로 좀 보여져서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는구나.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직격하면서 내란머리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이 계엄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광훈 이 류의 어떤 그런 아스팔트 구급파 이들이 주류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경원 후보가 말하는 것에 일정 부분 소구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역선택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 100%로 하다 보니 나경원 의원의 그동안의 비호감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이 경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2명,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2명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머리 역할을 하다가 지금 탄핵을 당해서 꼬리로 돌아갔는데 이 꼬리에서도 역시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변호사들 2명 앞세워서 창당을 한다 만다 국민의힘을 사실상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까지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분께서 모두 마지막 4번째 자리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면서 탄핵 찬성파에는 안철수, 한동훈 후보, 그리고 탄핵 반대파에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난 조별 토론에 비춰봤을 때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1대1 토론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 1대1 토론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붙는지는 내일 열리는 미디어 데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2명과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2명 이렇게 명백한 대결 구도가 완성되면서 네. 전 아마 지난 1차 경선 때보다는 훨씬 더 탄핵과 계엄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다른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먼저 좀 공세적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이제 1명씩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탄핵 찬성 그룹에서 1명, 탄핵 반성 그룹에서 1명, 반대 그룹에서 1명.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난번 그 토론보다는 훨씬 더 심도 깊은 탄핵에 대한 진단과 반성을 하는 사람은 반성하는 대로 오히려 찬성했던 사람 찬성하는 대로 이런 논리 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탄핵 찬반 2대2 구도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좀 이번 토론에서 보다 논쟁이 치열할 거다. 이제부터 진검승부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진검승부가 전 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네. 이제 진검승부라는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없고 사실은 전 이번 경선 성격은 분당 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룰이 바뀝니다. 국민 50%, 당원 50%로 짠물이 그냥 확실하게 훨씬 더 많이 깊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의중 이것에 이제 발맞춰서 후보자들의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윤심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윤심과 벌어지려고 하는 흐름이 더 거세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윤심,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혹시라도 이기게 될 경우에 저는 탄핵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이거 당내 선거가 부정선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도 부정선거론을 막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고 인정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당내 선거라고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에서 심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뭐 김문수 캠프에 붙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3부 리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 민심과 당심이 얼마나 괴리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선택 조항이 1차 여론조사에도 포함됐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우리 당 전당대회를 봤을 때도 한동훈 당시 후보가 민심과 당심 공히 62%, 63% 비슷한 수치의 득표율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심 50%, 당심 50%라고는 하지만 예. 1차에서도 역선택 조항이 있었던 만큼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일각에서 지금 일부의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고 예. 본인이 실제로 나중에 책임도 못 질 일을 지금 막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알래스카 뭐 가스관 이것에 대해서 이미 2016년도에 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막 이거 하려고 본인이 뭔가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야당으로서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고는 계속해서 날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다음 선거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판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 선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안 그래도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이 역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초유의 대선이 완전히 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사실로 만들기 위한 시도도 전 아주 어렴풋하나마 이것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예. 더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향후에 대통령 선거가 정말 이상하게 오염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이 우려를 갖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스스로 드리블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떠밀어서 나온다고 한들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어떤 꿈을 접으시고 지금이라도 좀 국정 이 관리에 그냥 매진하는 정도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판은 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국익과 또 국정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출마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미 협상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가 미국과의 통상 전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데 이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자기 장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이 대권에 도전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경쟁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민주당의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자기 장사라기보다는 한덕수 대행은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탄핵론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또 장외에서는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인데 대변인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우리 당 대변인으로서 네.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 흥행을 위해서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여부를 두고 우리 당 내에서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분의 인생 역정과 앞으로의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한덕수 현상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2002년, 2012년 당시에 거대 정당이 아니라 제3지대에 있었던 그 돌풍을 일으켰었던 후보들은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도 훨씬 더 높은 대중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에는 거대 정당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그것이 이렇게 쉽게 착근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의 경선이 막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오고 가는 것은 뭐 당으로서도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민주당에서는 한대행의 견제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재탄핵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하는 데는 저는 일정 부분에 뭐 이 브레이크가 좀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헌법을 안 지키기도 했고요. 그냥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 이를테면 이제 그 특검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의 경우는 즉시 상설특검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후보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두 건이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행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이번 대선이 끝나면 수사부터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국정을 책임지겠다고요? 더더군다나 내란을 일으킨 정부의 2인자입니다. 본인이 책임자예요. 정책도 한번 볼까요? 그동안 보면 과학기술 예산 30% 깎아놓고 지금 그 과학기술자들 지금 다 쫓아낸 상태 아닙니까? 의료개혁, 2,000명 증원, 느닷없이 비과학적으로 그걸 외쳐놓고 과학적이라고 해놓고 이런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그 의료를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국정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또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매를 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 얘기까지 나눠봤고 이제 민주당 경선으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큼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거든요. 민주당의 심장부 호남 경선의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저는 득표율이 그대로 90% 내외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큰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결국 호남에서는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이 방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완벽하게 좀 제압해 주기를 좀 원한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확실하게 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당내에서의 어떤 균형, 절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2등, 3등 후보에게도 일정 부분 표를 줄지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찌됐건 호남은 똘똘 뭉쳐서 결국 이번에서 압도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변인님께서는 이번 관전 포인트 뭐라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최종 득표율이 85.4%인가 그랬는데 예. 놀랍게도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후보로서는 호남에서 왜 나를 이렇게 덜 지지하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남에서 기록했었던 90%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호남에서 얻어야 본인이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역시 관심은 90%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90%를 또 넘긴다면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당에서 90% 넘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과연 정당 내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다음 순회 경선지 호남권에는 민주당 당원 33%가 몰려있는 지역인데 두 분께서 모두 관전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가 90% 득표율을 넘지 않을지 약간 이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어떤 전략 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조를 같이 하는 부분은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똘똘 뭉쳐야 된다는 대전제 이런 것들은 좀 함께 하면서 두 번째로 정책적 차이를 계속 부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증세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세수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게 실력의 미비인 건지 이렇게 체제의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증세 논의까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국토 자체를 지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지방 분권의 문제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좀 선명화해서 민주당의 정책적 역량과 논의의 테이블을 훨씬 더 확대하는 이런 문제 전략을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재명 독주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민주당 경선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두 후보는 어떤 전략 펼까요? 마땅한 전략이 없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모두 지역적 연고가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도 호남과는 지역적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에 몰아준다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표출해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득표율이 과연 둘 다 합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엄청나게 대립각을 세워서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차별화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민주당 내에 있는 착한 2등 전략 또는 대안 2등 전략으로 나선다면 여전히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 그러니까 차별화에 크게 나선다면 다시 자신의 미래 정치적인 진로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뭐 마땅한 전략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첫 심리에 나섰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니까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그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나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도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렵겠죠. 그동안 뭐 여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이 법 관련된 이 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633 원칙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거에 대입해 봐도 이 3개월 이내에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될 경우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 이 기능 자체가 이 실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패배자,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그것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이었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것을 기소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것이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이
에서 지금 어쨌든 이것을 결정을 해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나중에 이것을 멈췄다는 어떤 선언 같은 것들을 하려면 예.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이 대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전원 합의체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심 판결에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이게 전원 합의체라는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의 진행 여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헌법 84조는 내란과 외환죄를 제하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는 중지되지만 예. 추는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다수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 자체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실제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까지 포함해서 함께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경선이 한창인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